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연휴가 길었습니다. 연휴 끝난 지 조금 됐습니다만 잘 쉬셨습니까? 너무 잘 쉬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그래요?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할 정도로. 6일이었잖아요. 예, 네. 저희 그 삼형제인데 저희가 삼형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너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예, 않죠. 삼형제다 보니까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며느리들 있고 형수들 있고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라기 뭐라 그래, 조카들 생기고 하니까 대가족이 이동했는데 근데 우리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관광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앞에 보면 LED로 이렇게 무슨 행사명 적잖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누구 씨 가족 여행 아, 그런 버스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구나. 발견했고 그리고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참 새로운 문화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너무 정겹고 흥겹고 그렇게 보내서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할 정도로 되죠. 왜 안 되시겠어. 뭐 워낙에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긴 휴가가 뭐 휴가도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김대 총장님 잘 쉬셨습니까? 네, 뭐 저희는 뭐 따로 뭐 어디 안 가고요. 여수에만 있었는데 6일이 좀 길긴 길대요. 네. 마음 같아서 한 3일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출근하고 싶은데.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계셔야 됩니다. 사실 몰래 출근하죠. 네,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연휴가 너무 길어서 겨울 작물은 10월달에 심어야 되거든요. 텃밭에 깽이질 한 이틀 하고요. 나머지는 시금치, 봄동, 마늘, 쪽파 곳곳에 이제 겨울을 나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심었는데요. 고된 농사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전문 농업인들이 들으면 욕합니다. 저 농협 조합원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그 야채 채소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모종이나 뭐 씨앗 같은 것들도 비쌉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라는 과정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씨앗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요. 요즘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정성인 것 같아요. 인건비. 실제로 뭐 농촌에 제대로 된 인력 구하려면 뭐 하루에 15만 원 줘도 안 오니까 결국은 이 거름비하고 인건비 뭐 3, 4개월 걸리는 기간에 농부의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비싼 것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소비자 입장 속에서는 싼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네. 또 직접 또 기르시다 보니까 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는 것 농부의 같습니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주리 감독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나 비극적인데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참담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것도 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여수 웅천을 가면 여러 가지 또 팜플렛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여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홍정훈 학생이 요트 밑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숨진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굵직한 정치인들, 주무부서 장관들 현장 찾아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제2의 홍정훈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은 과연 변했을지 또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바뀐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바뀐 것이 조금 있죠. 있는데 가장 먼저 좀 큰 변화는 그동안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이제 세 가지 영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업계 전공 학교도 있죠. 그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 또 일반고 내에서도 직업 관련 계열학과가 있어서 이런 세 개 영역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3학년 학생들이 1년 수업 중에서 3분의 1 기간 동안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 및 진로를 체험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가장 먼저 좀 바뀐 것들은 그동안에 이 현장 실습생이 노동자냐 학생이냐 논쟁을 두고 홍정훈 학생 이후에 이건 학생이다라는 정확한 규정을 뒀어요.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40%는 기업이 주고 나머지 60%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면서 뭐 급여 체계라든가 특히 이제 안전 중심으로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 선도 기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대해서 공인노무사라든가 산업안전 전문 기관들이 참여해서 2중 3중으로 체크해 나가는 과정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 1인이 근무하는 거 금지, 야간 휴일 금지, 하루에 7시간 이상 금지 하다 보고 또 선도기업 중심으로 가니까 현장 실습 학생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학생이 뭐 희망은 하지만 현장 실습을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걸로 이제 취급되었고, 1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학교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리 잡았어요. 옛날에는 뭐 여름 방학 때면 벌써 실습 현장에 있었는데요. 11월 20일까지 3분의 1은 무조건 수업을 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것은 솔직히 많은 좀 변화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여수에서도 정주리 감독 모시고 다음 소위 영화 같이 보는 또 행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때 반응이라든지 함께 보셨던 그분들의 반응 좀 인상적인 혹은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설마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지 모르고 오신 거예요. 정주리 감독님이 이제 여수 출신이라서 그 또래 아주머니들께서 예. 이제 많이 오셨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여수여고 동창들이 오셨는데 자신의 아이들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참담한 이야기, 이제 특성하고 시력계고 이야기들을 자기 아이들이 아니니까 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 실습 과정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자체도 보장받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네, 영화니까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변화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생활에 여유 있었던 그 우리 엄마 세대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는 좀 취약계층이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현장 실습을 갈 수밖에 없고 빨리 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아마 그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러한 좀 시력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실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계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장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변화를 영화 다음 소희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순천에서도 공개 상영회를 같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고구마 한 15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구마만 주고 사이다가 이제 없는 그게 거니까. 없는 거죠. 예. 그 와중에서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는 우리 배두나 배우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좀 사이다 행보와 가깝지만 예. 왜 제도는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홍정훈 군 2주기가 되는 해에 맞춰서 보면 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과 도제학교 제도에 따라서 기업으로 실습을 나가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출근 대신,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거 대신에 어쨌든 출근을 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냥 참여 기업들이 이 뭔가 이렇게 훈련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이 아이를 굉장히 필요한 사회적에 중요한 어떤 이 사람으로 육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자격증도 없는데 그걸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규정으로 뭐 따개비를 따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옆에 분명히 안전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그런 안전 그런 것에 밖에 있음으로 인해 사고가 터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이 현장 실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됐지만 그래서 실제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2년, 2023년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규정과 내용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을까라고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아까 그 사회자님하고 김대희 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 신분이냐 학교 신분이냐 학생 신분이냐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학생 신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사회적 그 필요에 의한 교육과 또는 노동력 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 차원에서 또는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좀 굉장히 조금 반복되게 해서 홍정훈 군의 2주기를 추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좀 발표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실습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배운 것과 상관없는 일을 숙련되지 않은 학생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3년 과정, 1, 2과정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과정 과목이니까요. 주로 3학년 때 이제 전문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거든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한 5,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11월, 20일까지 하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특수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기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장 실습 3개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리가 나면 얘들아 여기 떴다, 여기 갈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도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참여 기업이라 그래요. 그렇죠. 학생들이 희망해서 그냥 사업자하고 1대1로 만나서 보통 편의점, 예. 아르바이트 이런 건 참여 기업 행태로 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학교가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공인 노무사가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가서 그 회사의 규모, 직업, 정규직 직업 규모, 또 직업의 안전성, 그리고 아이들의 급여 조건, 근무 환경 조건 눈으로 확인하고요. 기업에 확인과 믿음을 주고 도제식 교육을 하는 이런 선도 기업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곳 속에서 전문 기술도 없는 친구들이 전문 작업 현장에 혼자 야간 작업을 하거나 혼자 투입될 경우 백이면 사고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면 좋다. 여기에 따른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들어서서 노동 안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노동 인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아까 60%가 40%는 기업이 주지만 60%는 정부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산 잘라버렸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60%가 주는 예산들을 그냥 학교가 줘라 하고 학교 예산에만 맡겨놓고 정부 예산은 더 줄여버리고, 그리고 2020년도에 22년도에 즉 교과 과정 속에서 교육 목표 속에서 노동 교육이라는 것도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줄이고 교육 과정 속에서 노동 인권 교육도 삭감시키면서 아이들은 기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본권이나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김대희 총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과는 맞지 않는, 뭐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이제 뭐 마이스트고나 일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어떤 기업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더라도 다시 그 기업으로 가서 숙련된 기술을 취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입사해 보셔도 알겠지만 그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없이 바로 이렇게 전문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그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참여 기업들이 굉장히 학교와의 연계 또는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또는 지역 내에 있는 상공인 단체들과 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이 취업을 또는 현장 실습을 내주는 것이 과거에는 성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또 특정한 교사, 특정한 기업, 특정한 관계인 중심으로 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칭 퍼센티지로 그렇죠.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 다음 소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콜센터로 우리 소위가 그 취업을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밝고 활발했어요.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환경들에 대한 그다음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해당 선생님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건 현장 실습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복귀를 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적극적 조치들이 없는 문제들이 가장 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사들이 그런 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또 교사들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연계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 노동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도 이 문제를 앞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현장 시스템 나가는 것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이런 환경에 나갔던 아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아예 접근하는 것이 예전만큼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현장 실습생이 온 기업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도 여러 가지 노동부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장한테만 다 맡겨버렸어요.
담임교사, 실습 담당 교사한테만 권한을 줘버렸는데 우리가 공인노무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을 갔는데 이게 지나치게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이는데 못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입장도 다르고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과 목숨 문제에 관심을 두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많은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급여를 주고 현장 실습생을 뭐 우리가 노동자로 채용한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상당히 많은 기업도 빠져서 아이들의 이런 급여 조건들을 후퇴시키거나 고용 안전 영역도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영역들은 고용노동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근로감독 영역을 좀 강화시켜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만나봤는데 어떻든 도교육청은 다양한 정책과 내용을 세우고 하지만요. 인력과 예산 자체가 워낙 부족해서 원하는 학생만큼 그래서 1년에 뭐 여수 쪽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기업군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고가 나니까 선도기업도 대기업 중심, 금융 중심,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여기서 필요한 학생 수는 굉장히 적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학교 현장에서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과 교육자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과 내용에서도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학교 안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나 또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차원에서 현장에 현장 실습을 나갔을 경우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미뤄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현장도 바뀌고 또 이 그 걱정스러운 그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조금 너무 뭐랄까 그 학교 내의 교육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YMCA나 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과외적 수업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뭐 학생들의 용기라는 것도 학교 시스템에서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또 얼핏 또 드는데 뭐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맞는 현장 실습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만 처우 이야기도 이제 하셨어요. 그 다음 소위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은 직원만큼 일대로 다 하는데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오히려 해서 더 성과를 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가 너는 직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라는 이유로 뭐 80%나 7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었거든요. 배우고 있는 학생이다 너는 성인이 아니고 직장인 제대로 된 친구 아니지 않냐. 요런 곳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고 이후에 정운군 사고 이후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 일정 정도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도 이제 기업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차라리 그렇다 보면 안 할란다. 참여 기업에 떨어지게 되는. 뭐 책임만 주면 돈도 안 되고 뭐 책임만 준다면 우리가 뭘로 할 거냐. 우리 정규직 중심으로 할란다. 학생들 안 받는다 하니까 또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생기가 그러면 6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 너희들은 40%만 기업만 내라. 이렇게 해서 최저시급보다도 많은 월급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는 고용노동부 관할 법이 있는데 이 법 속에서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강화시켜내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한 현장 실습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조직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법안 개정을 했지만 결국 고용노동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부 쪽에서는 관심이 없으니 결국은 여기에 대한 뭐 개정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어떻든 이 노동안전 관리 감독에 대한 정부나 또 교육 당국의 책임 강화를 하고 학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전 학습,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감수성 교육들, 그리고 현장 실습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이것은 예산과 조직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두 분의 속해 있는 조직이 YMCA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코너명을 YMCA 토론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의 문제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두 분인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직업계고가 꼭 필요해? 이렇게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주고 청소년들 사회에서 학교 사회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는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100% 대학을 가야 된다. 이것도 사회적 낭비거든요. 예. 실제로 나는 대학이 필요 없고 전문 기술을 배워서 취업 현장에 가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나는 빨리 돈을 벌란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죠. 환경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저희 청소년들도 진로나 직업 교육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우리 사회가 학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고착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나 자격 중심으로 급여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 너 대학 나왔냐? 최종 학력 중심으로. 네, 2년제 나왔냐, 3년제 나왔냐, 고졸 나왔냐. 여기에 의해서 월급이 2배 내지 3배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그런 체계가 아니거든요. 예. 학력 체계가 아니라 전문 기술과 기능 체계로 급여 체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은 의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하면 60%로 세금 다 떼가니까 난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의사 못지않는 급여를 가지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나의 전문 기술 중심으로 대우받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 계곡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인생의 낙오점을 찍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왜 대학을 가야 되냐면 대학을 나온 학사냐 뭐 석사냐 또 어느 대학을 나오냐에 따라서 취업의 당락이 결정되고 급여 체계가 2배 3배 난다면 사람들은 목숨 걸고 100이면 100이 전부 다 4년제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사회적 엄청난 낭비인 거고 보통 우리 사회의 80%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적정한 기술과 기능만 가져도 살아가는 시스템 체계거든요. 우리 20% 정도는 고난도의 전문 기술 기능이지 나머지 대다수 살아가는 일반적인 급여 직장의 기준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저희는 기술과 기능 중심으로 급여 체계나 사회의 그 인력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청소년 진로나 직업 교육 체계가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이랄지 학습이랄지 이런 것들 결국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급속하게 산업화가 필요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그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서 경제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이 사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역군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근데 예. 이제 환경이 좀 바뀌면서 최근에 뭐 입시 중심의 교육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뭐 직업계 고등학교를 없애야 되냐 이런 질문 관련해서는 이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급속하게 이 교육 환경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느냐.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내고 지금 상황에서 중공업이랄지 어떤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느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IT 관련한 문제랄지 좀 더 변화된 어떤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저 학교를 가서 그 다음 진로를 저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꿈과 비전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른들이 또는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유럽의 학생들의 그 직업 교육 체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네. 독일만 해도 기술 고등학교가 있어요. 기술 관련된 하이스쿨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취직에 연결되면서 기술 관련 컬리지 이제 우리가 보통 단과대학 수준, 기술 전문 대학 수준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 지감정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같은 전문 대학의 수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굳이 4년제 대학은 학문 쪽으로 갈 사람들만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충분히 고난도의 고급 기술들을 익혀내는 과정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기술 학교 과정은 일반 기업에 갔을 경우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도제식은 1대1인 거죠. 24시간 1대1로 마크하듯이 8시간 7시간 동안 고참 선배 이제 선배 교사죠. 직원 교사가 그 학생 아이들을 도제식으로 옆에 다니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쳐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기술을 보면 바로 회사가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전문 대학 과정까지 연결시켜서 가주는 그러면서 좀 더 고난도의 기술까지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는 체계들. 그러니까 굳이 4년제 대학은 안 다녀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모델로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직업계곡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의 삭감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일단 참여 기업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건과 사고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업 현장 실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굉장히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의 개선은 어떤 문제 이슈의 중심에서 한쪽 방향에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례를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서로 공유한 가운데 참여 기업들이 없다고 하면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참여 기업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좀 형성돼야 될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위한 그 현장 교사 또는 교육청 또는 노동부 그리고 학생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각계각층에서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정훈 군의 이주기여서 저희도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뭐 이 날이 아니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라는 말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날일수록 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여러 군데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이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 7시에 또 김대희 총장님 뭐 추모 촛불 문화제도 웅천 지역에서 열리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오늘 그 홍정훈군 2주기를 맞이해서 오전 11시에 그 홍정훈군 묘소에서 추도식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한 30여 명 사람들이 오셨는데 도교육청하고 여수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이 오셨고요. 또 군호봉 전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아마 시장님 계실 때 재직 중에 이 홍정훈군 학생이 사고가 있어서 시장님도 오셨고 또 2017년도 제주도의 그 음료 공장에서 사고가 난 이민호 군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예. 또 노동단체들 또 청소년단체 모여가지고 추모식을 했고요. 그리고 정식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추모 촛불 문화제는 7시에 웅천에 보면 우리가 통계청이 있어요. 통계청 옆에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그마한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공원에서 촛불 문화제 제 2주기 행사를 시작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저녁에 뭐 시간 나시면 웅천에 오셔가지고 같이 문화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김석 총장님 못한 말씀 있으십니까? 못할 말은 없고 이 어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홍정훈 군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민간 뭐 노동단체, 시민단체에서 기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정훈 군의 2주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 여수분들 그리고 노동단체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10월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벌써 1년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을 당한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추모의 마음이 좀 더 좀 확산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큰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주 YMCA 토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